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57페이지에 등록의 결격 사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격 사유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일단 등록 못 한다. 그다음에 또 이 결격 사유에 되면 이게 종사 못 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자, 일단은 결격 사유란 이 업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것이 결격 사유입니다. 그러면 결격사 효과를 보게 되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결격사에 해당되는 상태에서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이 반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등록한 상태요. 등록한 상태인데 그 와중에 중간에 결격사에 해당되면 이때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즉 절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애초부터 등록을 못하도록 막아놨으니까 만약에 중간에 결격사에 해당되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시킨다. 절대 등록 취소고요. 자, 이제 고용인 입장에서 보죠. 고용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결격사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종사 자체를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결격사유자를 종사케 하는 경우에 그리고 이거 결격사유자가 된다면 2개월 내 그 사람을 해고해 줘야 돼요. 자, 결격사유자를 모르고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알면서 채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모르고 채용하는 부분이 있죠. 그럼 모르고 채용했을 때 나중에 결격사유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때 2개월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라 그랬어요. 2개월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라. 2개월 내에 자르라 그랬요. 내보내라는 얘기죠. 만약에 2개월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등록이 뭡니까?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격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존, 개업공개사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등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등록관청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외국인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조회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격 사유자 부분에서 보면 자, 제한 능력자 나오죠? 제한 능력자. 자, 하나씩 결격서를 보죠. 제한 능력자 하면 누구 있었죠?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자, 한번 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했을 겁니다. 미성년자는 만 몇 세요? 19세 미만이죠. 19세가 되는 순간에 미성년자 벗어나죠. 그럼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 즉 부모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종사도 못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근데 피성년, 피한정 후견은 여러분 민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고요. 그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서 자, 법적으로 피한정 피성년 후견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돼요? 법적으로 일단은 선고를 받아줘야 돼요. 즉 심판을 받아주면 됩니다. 자, 단순하게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가 결격사유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법적인 용어인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돼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도 못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자, 미성년자는 결격서 벗어나는 시기 만 19세가 되면 벗어나겠죠. 그럼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결격사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언제다? 그 사람들은 일단은 법원에서 취소 심판을 받았죠. 자,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결정한 것은 법원에서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취소 심판을 받았을 때 벗어난다. 여기서 조심할 것도 하나. 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공인중개사 시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부분에서 이미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미성년자, 나이 불문 시험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도 마시 가서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벗어날 때까지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중개업 등록을 못할 뿐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특히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자,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혼인합니다. 자, 그럼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혼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성년이 됩니다. 미성년자가 만 18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법에서는 성년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러나 중개사법에서는 성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를 가지고 되게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보면 아니 저 민법에서는 성년으로 인정하는데 왜 중개사법은 인정하지 않느냐. 행정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이런 나이만 갖고 따진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일단 인식해 줘야 돼요. 그래도 이해 못하면 이거 보시면 돼요. 자, 미성년자인 만 18세인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습니다. 자, 혼인신고 한 거예요. 그리고 편의점에 담배 사러 갑니다. 나 미성년자지만 혼인신고 했으니까 담배 한 갑 주세요. 여기서 이거 팔면 돼야 안 돼요? 이거 팔면 안 됩니다. 자, 비록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혼인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나이는 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담배를 팔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게 해당돼서 처벌받습니다. 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업무와 관련된 부분 일단 나이만 갖고 따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부분을 보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결격사유에서 이제 자주 문제 나오는 건데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근데요, 이때 파산 선고는 어느 법에 의해서 선고되냐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용어 두 개를 잠깐 보셔야 돼요. 회생이라는 단어와 파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회생은요, 회복시켜서 살려주는 거예요. 자, 회복시켜서 살려준다.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생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내가 빚을 지금 못 갚고 있다, 일정 부분에. 그럼 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일정 부분을 감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매월 얼마씩 갚아 나가도록 하는 것이 회생이에요. 자, 그래서 이 회생은 일단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산은 이거는 죽이는 겁니다. 이건 살려주는 거고 파산은 죽이는 거다. 자, 그럼 죽이는데 그럼 어떻게 죽이냐? 경제적으로 죽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일단 법원에서는 자, 파산 이 자에 대해서 그 경제권을 완전히 박탈시킵니다. 경제권을 완전히 박탈시키고 그러면 경제권을 누가 갖고 가는 거예요? 파산 법원에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 사람이 있는 재산을 몽땅 다 몰수한 다음에 생활비, 먹고 살 돈을 잠깐 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나머지를 일단 채권자에게 다 분배를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리고 나서 채권자한테 뭐라냐. 자, 이제는 얘한테 강제적 청구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강제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할 것 하나. 파산 선고 받았을 때 자,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느냐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놔야 돼요. 파산 선고를 받았다면 돈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이건 의무가 있습니다. 파산 선고 받았을 때 돈 갚을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의무가 있긴 한데 그럼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거가 다르죠? 돈 갚을 의무가 있지만 언제까지 갚아라라고 기간은 안 정해 주실 뿐 돈 갚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복권되면 벗어나는데 복권되면 바로 벗어납니다. 이때 복권되는 방법이 뭐다? 복권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면책 결정을 받았거나 복권 판결을 받았거나 아니면 또 이도저도 아니면 몇 년? 10년이 경과된다면 이렇게 돼요. 자, 면책 책임을 면한다. 그럼 어떤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돈 갚을 책임이 있다 그랬죠? 그거를 법원에서 면해 주는 거죠. 그러면 돈 갚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복권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결격에서 벗어나죠? 그러면 면책 결정을 이제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돈 벌어서 갚아야죠. 열심히 돈 법니다. 그럼 누가 뺏어가요? 법원에서 뺏어가요. 그럼 축적해놓죠? 그랬다가 일정 기간에 일정 돈이 축적되면 다시 채권자한테 나눠주는, 그래서 돈 다 갚았어요. 돈 다 갚았다고 해서 복권되는 게 아닙니다. 돈 다 갚았으니까 나 원위치 주세요. 복권 신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권 판결을 받아야지만 이제 복권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다 갚았다고 해서 복권되는 거 아니고 복권 신청했다고 해서 복권되는 거 아니다. 복권 판결을 받아주면 된다. 자, 그러면 면책 결정도 못 받았고 돈도 못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몇 년 경과되면 10년이 경과되면 자동 복권됩니다. 자동 복권.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면 복권되고요. 복권되면 결격에서 벗어나죠. 자, 그 다음에 형벌받은 자 있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가 있고요. 집행이 어떻게 된다면, 집행이 면제된다면 이때 몇 년간 결격사유? 3년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있죠. 금고 이상의 실형. 자, 여러분들이 금고 이상의 실형, 금고 이상, 그러면 형에는 금고와 징역과, 금고 이상에는 금고, 징역, 사형이 있는데, 사형은 어차피 제가 죽는 사람이죠? 빼고 금고형과 징역형 법무죠. 자, 금고형과 징역형 둘은 공통적으로 교도소에 가는 것이 하나의 공통이에요. 둘의 공통, 교도소에 가는 것이 공통이다. 차이점, 금고형은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강제노역을 안 해요. 그런데 징역형은 뭐한다? 강제노역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제노역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금고에서 실형 선고받습니다. 집행 종료돼요. 자, 만기 출소한 거죠. 만기 출소하면 그때부터 몇 년이다? 3년. 그 다음에 종료된 것으로 본 자. 이거는 뭐냐면 가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 형이 어떻게 됐을 때 종료가 된다면, 자, 가석방 된 다음에 가석방 된 거예요. 자, 가석방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가석방은, 자, 가짜로 석방시켜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다? 가짜로 석방시켜주는 거다. 가짜로 석방시켜준다. 그럼 교도소에서 몸은 빠져나오는데 내가 받은 형 자체는 그대로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교도소에서 몸은 빠져나오는데 내가 받은 형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요게 바로 뭐냐면 가석방이에요. 그러면 내가 받은 형이 그 기간이 끝나도, 기간이 끝나야지만 끝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자, 가석방 보면은, 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나요. 그러면 이때, 자, 교도소에서 2년 만에 몸은 풀려났지만 3년형은 그대로 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게 어떠냐? 남은 형이 끝났을 때죠. 바로 요 시점. 요 시점. 3년의 형이 끝난 요 시점이 종료된 것으로 간전의 시점이고, 요때부터 몇 년? 3년이 계산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석방 부분은 풀려난 시점부터 3년이 아니라 내가 받은 형이 끝난 뒤부터 3년이다라고 하는 거 조심하시고, 자, 집행면제. 자, 집행이 뭐 한다? 면제된다면, 이때 집행면제는 남은 형이 면제되는 것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별사면이에요. 자, 이 특별사면을 보게 되면, 자, 보죠. 내가 징역 3년 선고받고 2년 만에 뭘로 풀려났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납니다. 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라고 한다면 남은 형 1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이 법적으로 면제가 되는 거죠. 남은 형 1년이 법적으로 면제가 된다. 자, 그러면 1년이 법적으로 면제됨으로써, 자, 나는 결론 뭐죠? 내가 징역 3년 선고. 자, 요거 결론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징역 3년 선고받고 2년 만에 특별사면을 풀려났다. 그러면 남은 형 1년이 면제되니까 결론, 나 징역 몇 년 받은 거와 같다?
2년 받은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풀려난 시점 있죠? 요때부터 몇 년? 3년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특별 사면과 대비된 또 하나의 사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일반 사면이 있어요. 자, 일반 사면은 그건 뭐냐? 자, 이거는 있었던 것을 없었던 걸로 해주는 거예요. 자, 일반 사면 같은 경우는 있었던 것으로 던다 아예 없애버린 거죠. 자, 내가 징역 3년 선고받았습니다. 뭘로 풀려났다? 2년 만에 일반 사면으로 풀려났다면 내가 징역 3년을 안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주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서 특별 사면보다 상당히 강력하죠. 그래서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일반 사면 같은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하는 부분입니다. 자, 바로 일반 사면은 있었던 것을 아예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풀려난 시점부터 바로 결격사에서 벗어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의 기본적 내용들을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특별 사면 같은 경우는 사면된 날로부터 3년 계산하고 일반 사면은 바로 결격사 벗어나고 요거 계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겠습니다. 자, 금고 이상형이란 위에서 설명드렸고 집행유예 보죠. 자, 집행을 유예 미루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봤던 겁니다.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보죠.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징역 1년을 선고한 거예요. 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1년을 선고했으니까 교도소에 집어넣어야죠. 교도소에 집어넣는 걸 뭐라고 한다? 집행이라는 거예요. 자, 사형 집행, 형을 사형 선고받았어요. 집행하는 건 사형 집행이라고 그러죠. 그럼 징역형 받았으니까 교도소에 집어넣는 것을 뭐라 한다? 집어넣는 것을 집행이라고 그러죠. 유예는 뭐라 그래요? 미루는 거라 했죠. 자, 그러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래 되면 1년을 선고해놓고 교도소에 집어넣는 것, 교도소에 집어넣는 것을 2년 동안 미루겠다, 유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자, 일단 교도소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 이거부터 따져야 돼요. 자, 이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간 걸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집행의 기간인 2년간 결격사야 되는 겁니다. 2년간 결격사야 되고 그 2년이 딱 지나면 결격사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자, 여기에 이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미루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 선고유예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결격사유예, 결격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느냐? 선고를 미루는 거죠. 이거는 형을 선고해 놓고 집행을 미루는 건데, 이거는 선고 자체를 미루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고 자체가 일단 안 된 거예요. 이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사유, 몇 년 계산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 3년간 결격사유. 자, 자격 취소 3년 이렇게 되죠. 자격 취소 3년. 그 다음에, 자, 자격정지. 이거는 정지 기간 동안 이렇게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러면 3년간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중개업 종사 못하죠. 자, 3년 동안 시험도 못 보죠.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에서 봤습니다. 3년 동안 시험도 못 보지만 3년 동안 중개업 종사도 못하고 자격정지. 이 자격정지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일단은 자격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 정지 기간 동안이 결격사유가 되는 거죠.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럼 등록 취소.
이 법 위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뭐 한다면 된다면 개설 등록이 취된다면 이때는 몇 년간 결격사유? 3년간 결격사. 자, 개설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사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3년간 결격사인데 여기서 예외가 있었죠. 자, 3년의 결격사유 3년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사망해산, 사망해산, 그 다음에 기준 미달, 결격사유 요 세 가지에 의해서 등록이 되면 자 사망해산 등록의 효력 부분에서 봤지만 사망해산하면 이미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사망해산하면 효력이 없어지지만 등록 자체에 대해서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빼내기 위해서 사망해산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일단 등록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록 취소되죠? 자, 죽은 사람한테 너 등록 취소됐으니까 결격사 3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예 요거는 자, 사망은 그렇다 치고 법인이 해산했을 때도 3년 적용되지 않아요. 결격사 3년이 요 3년 기간 요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인의 해산으로 인해서 등록이 취소된다면 그 안에 있던 사원 또는 임원이나 대표자는 다른 데 가서 3년 기간 적용되지 않으니까 바로 결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 자, 요거는 이제, 절대 등록 취소. 사망에서는 이건 기준 미달은 상대 등록 취소. 이렇게 된대요. 기준 미달.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럼 기준을 이게 중개사법 위반할 목적으로 기준을 안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자, 일단은, 임원이 대표자 제외하고 5명의 임원이 있습니다. 임원이 5명이에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2명이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3명이면 조건에 맞죠. 자, 3분의 1 이상의 공인중개사, 대표자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된다 그랬으니까 자, 이게 2명이면 3분의 1 이상이 되죠. 근데 만약에 이때 공인중개사 2명 중에서 1명이 어떻게 된다? 사임하고 나가는 순간에 그럼 조건이 맞지 않은 거예요. 기준이 맞지 않죠. 그럼 바로 이 사람을 공인중개사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때가 미달되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미달이 중개사법을 본격적으로 위반할 목적으로 미달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3년 적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된다면 그 미달되는 부분을 도로 갖춰가지고 바로 다시 등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다시 다른 데 가서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 자, 이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된다면 이때는 결격사유 원래 기간만 계산할 뿐 요 3년까지 계산하면 이중계산이 돼버리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요거는 이제 썼다가 지울 겁니다. 자, 어떤 개업공개사가 2020년 1월 1일 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게 결격사유죠. 집행유예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격사라는 것을 등록관에서 인식을 하고 2월 1일 날 등록을 취소시켰습니다. 왜 등록 취소시켰어요? 결격 사유 때문에 등록이 취소된 거죠. 그럼 이 사람 언제부터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것에 의해서 결격 사유가 되면 등록 취소더라도 등록 취소료는 3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왜? 이 등록 취소는 적용하지 않겠다. 만약에 요거와 요거 2년, 요거 3년 계산하면 총 합치면 여기 긴 게 3년이겠죠. 그럼 이게 이중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취소는 계산 안 하고 요것만 계산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년만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2020년, 21년, 22년 1월 1일부터 벗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3년의 결격 사유 부분 적용하지 않는 거. 자, 3년 기간 적용하지 않는 거.
사망예산, 그 다음에 기준미달, 결격사유 부분을 구분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폐업 후에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전에 행위로 등록 취소된다면, 등록이 뭐 한다면, 취소된다면, 이때는 뭐 빼준다? 폐업 기간을 뭐 한다? 공제 빼준다 이렇게 돼요. 폐업 후 재등록한 기업공개사가 폐업 전 행위로 등록 취소되면 폐업 기간 빼준다. 자, 이거는 이런 경우죠. 자, 2019년 10월 1일 날 등록 취소 행위를 했고요. 2020년 1월 1일 날 폐업했다가, 자, 등록 취소 위반 행위를 했는데 안 들킨 거예요. 안 들킨 상태에서 폐업했다가 7월 1일 날 다시 재등록했는데 10월 1일 날 등록 취소된 거예요. 등록 취소됐다. 왜 등록 취소됐느냐? 자, 2020년 1월 1일을 폐업했다가 7월 1일 날 재등록했는데 10월 1일 날 등록 취소됐어요. 이유는 2019년 10월 1일 날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이 이때 들켜가지고. 그러니까 폐업 전 행위로 등록 취소됐죠. 이때 뭐를 빼준다? 폐업 기간을 빼준다. 자, 왜 폐업 기간 빼주는 거예요? 폐업 기간 동안은 업무를 안 한 거죠. 그래서 폐업 기간을 봉제 빼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20년 10월 1일 날 등록 취소됐으니까 이때부터 일단 먼저 뭘 계산하는 거예요? 3년 계산해 보는 거예요. 3년 계산하니까, 자, 21년, 22년, 23년. 자, 2023년 10월 1일 날이 거기서 벗어나는 시기죠? 그런데 이때 뭘 폐업 기간을 빼줘야죠. 자, 폐업 전 행위로 등록했으니까, 그러니까 2023년 6개월 빼니까 4월 1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4월 1일 날 격서에서 벗어난다. 왜? 자, 왜 4월 1일 나오는 것이 왜 나오는 거예요? 폐업 기간을 뭐 해주는 거니까? 빼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부분 예외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보죠. 업무정지 보겠습니다. 자,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자격정지 기간 동안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자, 업무정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위 말하는 뭐예요? 영업정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격사유로 볼 수 없어요. 영업정지는 영업정지만 해서 일만 못할 뿐이지, 이게 만약에 결격사유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효과가 발생되죠.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자체는 결격사유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업무정지 자체는 결격사유가 아닌데, 그런데 업무정지, 자, 이제 두 가지가 연결됩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뭐 하면, 폐업하면 그 정지 기간 동안이 뭐가 된다? 결격사유가 된다. 자, 업무정지 기간 동안. 폐업하는 순간에 등록 이력이 없어져요. 자, 내가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영업정지 받는 거예요. 업무정지는 영업정지예요. 영업정지 받았으면 영업을 3개월 동안 못하는 거죠. 근데 폐업해버리는 거예요. 폐업해버리는 순간에 나는 뭐가 아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죠? 그러니까 폐업하는 순간에 난 일반인이면서 업무정지 처음 받은 거에 대한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나는 일반이니까. 업무정지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개업하는, 곧바로 개업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뭐 하면, 폐업하면 그 정지기간 동안을 업무정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뭘로 만들어놨다? 결격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그 정지 기간 동안 이렇게 되죠. 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있습니다. 그 정지 기간 동안 했어요. 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란 업무정지 위반 행위가 있었던 당시예요. 자, 업무정지 위반 행위가 있었던 당시입니다. 그때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업무정지 받을 때는 이 사람 이미 나간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너도 업무정지 위반 행위가 있었을 때 너도 있었으니까 책임져라라고 해서 나온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자, 한번 볼까요? 2020년 1월 1일 날 자, 갑 법인에서 업무정지 위반 행위했습니다.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 갑법인에 A라는 임원과 그 다음에 또 B라는 임원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자, A라는 임원과 B라는 임원이 근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2월 1일 날 A라는 임원이 뭐 했다? 사임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사표 쓰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3월 1일 날 갑 법인에서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업무정지 몇 개월 받았냐? 업무정지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받았다. 그러면 이때 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란 바로 1월 1일 날이에요. 사유 발생 1월 1일 날. 1월 1일 날 갑법인에서 업무정지 위반 행위 했죠?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이때 A, B가 있었는데 2월 1일 날 A번이 사임하고 나갔죠. 그리고 자, 3월 1일 날 업무정지 3개월 받았어요. 뭐 때문에? 1월 1일 날. 자, 이 위반 행위 때문에. 그러면 이때 사유 발생 당시에 이었던 자는 바로 A죠. 위반 행위가 있었을 당시에는 A가 있었는데 업무정지 받을 때는 A가 없죠. 물론 B는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B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얘는 이 3개월 동안 업무만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돼요. 결격사유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A는 요 기간, 자, 3개월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 너도 위반 행위가 있었으니까 너도 어떻게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이 사람 3개월 동안 뭐 해야 되는데요? 결격사, 요 3개월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이었던 자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사례를 보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법 위반해서 벌금형 선고받았을 때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았을 때죠. 자, 그래서 이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자, 그러면 3년간 뭐 된다? 결격서 낸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법 위반하여 300만 원이에요. 숫자 300만 원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 300만 원 미만이면 이건 결격사유 아니죠. 그 다음에 이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다른 법 위반은 해당되지 않고요. 또 하나, 자, 여기 이제 3년간 결격사인데, 자, 이 법과 다른 법의 경합범일 경우에는, 자, 경합범일 경우에는 이때는 분리선고하라. 분리해서 선고하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중개사법과 그 다음에 또 주택법,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법을 위반한 거예요. 두 가지 법 이상을 위반했을 때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 합쳐가지고 벌금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선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고하다 보면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중개사법과 주택법 두 가지를 중개사법은 300만 원, 주택법은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리선고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법원에서 300만 원에서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또 법인에 있어서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 된다면, 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자, 이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니까 어떻게 돼요? 법인 자체가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겠죠. 한 사람 때문에 등록 취소는 너무 심하죠. 그래서 나온 게 뭐가 있다. 자, 이 사원 또는 임원을 몇 개월 내, 2개월 내 해소하면 등록 취소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두 개 연결시킨다면
고용인이 결격사유 등낸다. 2개월 내 해소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때는 업무정지죠. 자, 그 다음에 또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 등낸다. 2개월 내 해소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된다? 절대등록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결격사유 부분은 일단 우선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3년 기간 같은 거 계산을 하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 공부를 해 놓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중개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